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지난번에 이은 사법농단 바로 본론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주범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제 기소가 됐죠. 구속도 됐고요. 초유의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제 6년간 근무를 하면서 당시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로비 활동을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일선 판사들에게 배정된 자금을 횡령해서 불이익을 주고 또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 사건들이 있었죠. 그 정교조의 어떤 그 노조가 합법적이지 않은 노조다 이런 판결이 됐지 대법원에서 이제 하급심 판례와 다르게 이제 뒤집혀서 났었잖아요. 법의 노조 판결이라고 다들 알고 계신 또 KTX 승무원 같은 경우도 요 해고 판결 있었고 또 이런 이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재판 결과를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면서 재판 거래를 했고 내부의 비자금까지 또 조성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요. 또 사법부 내부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감시를 하고 사찰을 하기도 했다는 사실도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들이고 또 기존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라는 명칭으로 대법원 내부적인 자체조사도 이제 이루어졌었고요. 그 대법원 자체조사는 2018년 5월 28일로 종료가 됐고 이후에 2018년 6월부터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명칭은 사법농단 수사로 공식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구속이 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까지 다 이루어져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에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저희 이번에 다뤘던 헌법이 103조랑 106조였잖아요. 그 103조가 이제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양심에 따른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법 쪽의 사람들은 양심에 따른다는 말이 이게 사실 이 그 103조에 보면 그 103조라는 것이 재판 활동에 있어서 법관이 어떤 재판 활동에 있어서 자유, 독립을 규정한 조문인데요. 근데 이제 양심에 따라라는 말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병역거부에서 나온 양심이랑 같은. 근데 사실상 그 양심이랑은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너무나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법관의 직업상의 양심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그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랑 조금 더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중의적인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법률에 따라서 법관이 자유롭게 심판을 하면 된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을 강조하려다 보니 양심에 따라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고 그 법률에 따라라는 표현에 기속돼서 해석되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뭐 조금 말하자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좀 그 양심의 법관으로서의 직업상의 양심을 가지고 하라 이런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하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신의 신념보다는 그러니까 뭐 직업 개인의 신념이라기보다는 직업 법관으로서의 윤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양심에 따라라는 게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법을 공부한 그 말하자면 그 직업상의 그 윤리나 그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조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보면 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가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사실 헌법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법관은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헌법의 정신과 개별 법률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 개별 법률도 보면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 있는. 되게 추상적이고 실제로 법관의 판단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정말 많이 그렇고 그래서 판례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속력을 또 실제 사건 처리하는 데서 많이 갖고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음란성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법에도 그 형법에도 공연음란죄라는 게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길거리에서 옷 다 벗고 다니면 이제
처벌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도 해봤어요. 아, 진짜 사건을. 저는 이제 부산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 이렇게 간혹 이렇게 잡혀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사람이 많이 신고해가지고 그 음란의 개념이라는 게 그 시대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예. 이게 오히려 양심에 따라라고 하면 법관의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해석이 다 그럼 뭐 법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냐, 뭐 신념에 따라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되게 해석 여지가 많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헌법 조문이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비판적인 견해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빠지는 게 좋지 않나. 오히려 헌법과 그래서- 법률에 따라 예, 딱 이렇게.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없고요. 우리나라도 이게 되게 공교롭게도 양심에 따라라는 표현이 처음에 들어온 게 그러니까 처음 제정헌법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 1972년도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유신헌법에서 도입이 된 거거든요. 유신헌법 때 들어온 네네네. 거군요. 처음 그러니까 제헌헌법에서는 양심에 따라는 표현은 또 없었어요. 저는 양심에 따라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 전 주관적인 느낌이 강해서 네. 사실 여기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법과 네. 법률에 의해서 외압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최대한 뭐 객관적으로 독립할 심판한다 이런 말이 더 명확한 것 같아서 왜 굳이 이런 단어를 썼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양심을 독립이랑 연결해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영향을 받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너 혼자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라 라는. 근데 이게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실제로 독립성이 지켜지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 실제로 그게 독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은 그렇게 그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위치에 서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뭐 민지기에 이제 포섭이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이런 규정을 해놓은 게 의미가 있는 건지가 좀. 일단 선언적인 의미를 좀 갖는 거고, 일단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하라는 거고, 그렇죠. 독립하지 않은, 예를 들면 지금 이 방금 말씀해준 양승태 그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지금 블랙리스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실 명확히 독립된 어떤 그 판사의 권리를 좀 침해하는 사안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급훈 교훈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선언적인 네. 의미죠. 그거를 써놓은 이제 점점 너무나 넓은 재량권을 조금씩 좁히기 위해서 이를테면 양형위원회라던가 옛날에는 그냥 뭐 괘씸죄가 아무렇게나 적용이 됐다고 하면 그 범위를 조금씩 좁혀서 기준을 두고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혹시 그 재판을 할 때 이러한 헌법을 뭐 선창하거나 이런긴 하나요? 선창하고 그러진 그러진 않습니다. 않아요? 네. 그럼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네, 알고 배웠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판결문에 보면 특히 형사 판결문 보면 양형을 어떻게 참작을 했는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뭐 예를 들어 6개월부터 3년까지가 범위인데 네. 그 중에 가중 요소가 있어서 뭐 어떻게 가중을 했고 감경 요소는 뭐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년 6월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뭐라고 하지 계산하듯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 그런 노력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판결에 있어서는 막 이거 원님 재판 아니야? 막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는 판결도 있고 괘씸죄가 양형으로 적용되는 거는 뭐 고쳐질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괘씸죄가 사실 무죄 유죄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적용되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판사의 괘씸하다는 그런 생각이 유무죄 판단에도 좀 적용이 된다는 그런 비판도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그렇죠.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없애려면 네. 제일 정확한 건 AI 컴퓨터를 도입해서 기계로. 예, 그게 100% 되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면 보통 감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자기가 정말 억울하면 죄를 인정할 수 없어서 인정을 못 그럼 하는 무죄 거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거를 무죄 주장을 할 거냐 아니면 죄를 맞아요. 인정하고 감형을 받을 거냐를 선택해야 된다고. 와 그럼 진짜 그 형사 재판 진행되는 게 이제 첫 기일에 자신의 공소사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피고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접견을 이제 가면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공소장 받아보셨나요? 네. 잘 읽어보셨죠 꼼꼼히? 이러면서 인정을 하시나요? 하시니까. 부인을 하시나요? 부인을 하신다면 어떤 취지로 부인을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고 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기록을 웬만하면 다 보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제 때로는 정말 억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죄는 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저는 솔직히 이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 다투시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무죄 주장을 하셨다가는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 뭐 변호사가 뭐 뭔지 판단도 안 하고 기록도 안 보고 가가지고 그냥 가서 뭐 부인하세요. 그러다가 뭐 유죄 나오면 더 총 높아져요.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정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맞아요.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근데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거 불리하긴 하지만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드시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다투시라고 저는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또 우리가 3심제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일단 부인해보고. 네, 뭐 일단은 해보셔야죠. 다 억울한 마음이 들면 다 해볼 필요는 있는 거고 그러다가 뭐 또 사건이 진행되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드시기도 하는 거 수도 있고 뭐 전략적으로 항소심 가서 뭐 이제 번의하실 수도 그러니까 그 부인하셨던 거 인정하시는 걸로 바꿀 근데 수도 그거를 있고. 법정상에서 법정상에서 피고인이 정말 죄를 뉘우치고 맞아요. 예. 이거를 시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뉘우치지 않아서 시인을 안 하는 건지를 재판부가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죠. 네. 근데 그게 양형 기준으로 굉장히 요즘 최근에 네. 뉴스 보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 중에 하나로 굉장히 간주되는 중요해요. 거예요. 네,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1차.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가 네. 제일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정말 근데 사실 요소인데. 많은 경우에서 이를테면 뭐 요새 사회적 문제가 큰 뭐 보이스피싱에 가담이 됐다. 근데 이제 나는 고액 알바 하려고 뭐 알바 모으는 데서 알바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그 사람의 명의의 통장은 아닌데 여기다가 내가 주는 돈을 보내기만 하면 송금만 하면 뭐 30만 원을 준다고 했다. 그래서 송금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이 전화를 해봤는데 막 중국에서 온 전화번호로 막 전화가 온다. 그러면 판사나 검사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을 해서 아니 너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경제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게 중국에서 전화가 왔고 모르는 통장에 돈을 보내라고 하고 그 돈의 출처를 모르고 이 일에 비해서 너가 30만 원이라는 돈을 받을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고 종합해 봐라 뭐가 나오냐 보이스피싱 아니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분들은 나는 진짜 몰랐다. 나는 그냥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잖아요. 사실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는 엮이면 굉장히 관용이 없습니다. 네, 네. 굉장히 초범이어도 실형이 대부분 많이 실형이. 나오고요. 예. 실형이 좀 크게 나와요. 근데 정말 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사실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보이스피싱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전통적인 뭐 그런 조선족이 전화하셔서 이런 게 아니라 뭐 요즘에 폰팅 뭐 폰섹스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일부러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위인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공갈을 쳐서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뭐 네가 자의하는 영상 다 찍었어. 프로그램을 뭐 설치하게 해가지고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돈을 보내게 하는 거죠. 대포 통장에. 거기에 돈에 들어온 걸 인출하는 역할을 인출책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이게 이제 막연히 뭔가 이제 자기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사실상 이게 공갈인지 사기인지 이것까지는 사실 알기 어렵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법원은 관용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밀필적 고의를 굉장히 크게 넓게 인정해서 뭐 예측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대부분 유죄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원 입장도 그렇고 뭐 이제 정부의 입장이나 그 검찰이죠 입장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가면서도 이게 법리적으로 맞나? 아니 그러게요. 나 같아도 내가 그걸 무슨 어떤 형태로 그게 그 막 공갈죄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조금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이 공갈의 방식까지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 고의가 고의까지는 있었다고 없었을 텐데. 네, 보아야 되나? 약간 이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액 알바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사실 뭐 잠깐 돈 인출해주고 뭐 10만 원씩 받고 이러는 게 건당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이례적인 사실 일이죠. 그죠? 이상하죠. 굉장히 네, 맞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막연히 범죄일 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으니까 이제 근데 범행에 이제, 대한 고의는 있는 건데 그게 어떤 네, 황변님 말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이면 아 이게 잘 내가 알려져 있을 보이스피싱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공갈죄라고 하면은 공갈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사기라고 하면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공갈 치는 건지는 몰랐던 뭔지. 사람이 그 공갈죄 한 공범으로 봐서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처벌이 커지니까요. 근데 뭐 제가 절대 보이스피싱에서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근데, 그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네. 이건 좀 너무 폭넓게 인정하는 거 그렇긴 아닌가 하네요. 이런 약간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그 사실 대포 통장의 운용이 어렵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금융권에서 네. 만들어줘야 하는 네. 책임을 약간 네. 개인에게 지우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네요. 그리고 조금 있고. 약간은 아쉬운 게 그렇게 인출책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되게 사회초년생 예. 또는 미성년자들이 예. 굉장히 많아요. 예. 최근에 제가 뭐 입출금식 통장을 하나 만들러 갔는데 요즘에는 그게 되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졌대요. 맞아요. 그래서 인지 이게 그게 하나둘씩 조금씩 그 마련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아무나 입출금식 막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에 만약에 하나의 입출금식 통장이 이미 있으면은 왜 2개가 필요하세요? 이런 걸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잘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전 잘했습니다. 아, 저는 다행입니다. 대포 통장이 아니고요. 아까 그 얘기로 넘어가서 그 뉘우치는 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감형하는 거. 근데 연기를 해서 내가 뉘우친다는 모습을 보여줘도 감형이 되는 거고 워낙 성격이 무뚝뚝해서 진짜 자기 진심을 반성을 해도 표현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거를 말과 행동, 태도로 판단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의문스러워요. 반성을 한다는 거를 우리가 뭐 변호인 의견서를 쓴다던가 이렇게 할 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해가지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 초반부터 1회 신문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막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 반성의 끝은 합의거든요. 반성의 마무리. 네, 반성의 마무리는 합의. 반성문 써서 내고 막 반성문도 많이 엄청 내요. 내요. 그 막 하루에 한 장씩 특히 써가지고 구치소에 계신 분들은 진짜 막 일기처럼 내요. 그게 아,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건 충분히 거짓말로 할 수 있잖아요.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님 반성문을 얼마 정도의 빈도로 써서 내야 되나요? 일주일에 2번, 3번 써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너무 자주 쓰면 싫어하신다면서요, 판사님께서. 실제로 너무 자주 쓰는 거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면 너무 진심을 약간 담아서 써야 돼. 진심 안 읽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다 꼼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시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구치소 가면은 글을 굉장히 잘 써서 사람들이 다 반성문을 대필해달라고. 그래, 저 지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대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판사님들이 다 알아요. 왜냐면은 막 거기서 몇 명이 다 똑같은 막 존경하는 재판장을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막 진짜. 되게 감성적이네요. 네. 그 영화 1급 살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게 리처드 기어 나오는 네, 맞아. 영화죠. 엄청 옛날 네. 영화인데, 근데 거기서 보면은 살인자가 이제 완전 변호사를 속여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는 영화인데, 그거 보면서 저는 연기 잘하면 충분히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했던 얘기가 결국에 이제 법관이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네. 저 이렇게 네. 삼천포가 너무 재밌어서 깊숙이 그니까요. 아, 네. 양심 얘기가 여기까지 어, 왔어요. 네. 다시 돌아와서 그 독립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누구로부터 독립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청와대의 눈치 그리고 재판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뭐 그 지금 일제 강제징용 판결의 그 신일철 출근 피고회사인 대리였던 김앤장 회사 사람을 그 양승태 씨가 만났다는 거잖아요. 이제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이어도 각각의 판사 한 명이 하나의 기구기 때문에 그 재판에 있어서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게 재판의 독립의 핵심이거든요. 헌법을 잘 지켜야 할 법관 스스로가 그 헌법에 대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짓을 했고 심지어 그런 짓을 하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게 너무 어떻게 충격적이에요. 보면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확신범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걸려서 그런 거지 그냥 헌정 일을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건 아닐까요? 계속 저는 법관들을 마주하잖아요. 내가 임하는 재판에 있어서 판사님들이 그래도 공정하신 분들일 거야라는 신뢰를 가지고 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사건들을 겪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게 뭔가 있나? 사법 청탁에 대한 사건이 또 하나 나왔잖아요. 자기 아들 친구가 성범죄에 연루돼서 그거 좀 봐달라고 청탁한 걸로 국회의원이 얘기한 걸로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 늘상 벌어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정농단 때보다 이 사법농단의 어떤 파급력이라고 할까? 이게 어떤 그 이슈가 되는 정도가 좀 적긴 적잖아요. 근데 사실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너무 큰 일인 게 사실 아까 황 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재판 체계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네. 일인 건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재판을 당하게 됐는데 내가 사건이 생겼는데 나를 판단해주는 판사를 믿을 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진짜. 다 붕괴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어쨌든 뭐 돈 관계가 됐든 형사 관계가 됐든 이걸 정리하고 딱 일단 이걸로 결론 짓고 넘어가자 하는 게 거기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면은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으며 이 갈등을 누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일이죠. 그렇죠. 사실. 법치국가의 근간이 네, 약간 흔들리죠. 무너지는. 네. 드라마 보면은 그 판사분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앞에. 그러면 그게 좀 뭐랄까 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나요? 5명 정도 나와서 이렇게 토론도 막 하시잖아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렇죠. 사실 이제 합의부라고 해서 3명의 재판부를 이루는 걸 합의부라고 하는데 네. 그걸 둔 취지도 사실 이제 수평적인 대등한 관계에서 맞아. 최대한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무슨 본심 합의부는 뭐 이렇게 하면서 판결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좀 노린 건데 오래된 가운데 부장 계시는 판사가 거의 결론을 짓죠. 네. 그 의향에 따라서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인사 평가도 다 하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회의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뭐 회의를 정작 하지만 막상 이제 뭐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내신 의견에 다 거기에 따라가죠.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하기로 할까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합의부 사건에서 네. 이제 3명의 판사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가운데가 이제 그 부장 판사님이신 건데 좌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좌배석, 우배석 이렇게 하면서 주심이 각 사건마다 주심이 있어요. 그래서 좌가 주심인 사건에서는 이제 특히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주심의 성향을 막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어느 대학 나왔고, 뭐 몇 기고 막 이런 거 파악해서 요즘도 할아버지 의뢰인 같은 분들은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뭐 판사님을 매수해서 내가 판결을 잘 받고 이런 것이 다 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심지어 그 브로커라는 사람이 사기꾼이라서 막 자기가 연결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막 받아서 가로챘는데 이분은 그걸 알지도 못해요. 진짜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판사님한테 돈도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요새 그런 거 안 통한다고. 그렇게 저는 막 그리고 지금 요새 세상에 사실 뭐 전관 변호사님 막 찾으시지만 또 그게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통하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런 사법농단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제가 그동안은 드려왔는데
정관 예우라고 해서 본 적은 없지만 아직도 의뢰인들이 전관 분들을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좀 큰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관 변호사님을 일단 선임을 하고 근데 정관 변호사님은 엄청 빠릿빠릿하게 젊은 변호사들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관이니까 얼굴 마담처럼 그렇게 통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사실 일할 변호사는 따로 수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 변호사님 수임하면서 뭐 이를테면은 저를 수임한다던가 이렇게 일할 변호사는 따로 수임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여러 명인 거 2명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재판 나갈 때는 그 정관 변호사님이랑 뭐 저랑 같이 나간다던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면을 쓰고 이런 거는 그 일하는 변호사가 쓴다던가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 그런 게 통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근데 그 뭐 사법부에 이제 근간이 훼손되고 뭐 신뢰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신뢰가 별로 없었고 염세주의자이신가요? 제가 좀 놀랐던 게 네이버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이를테면 뭐 큰 대기업에서 이제 불법을 저질러서 이제 문제가 된 거에 대한 어떤 기사가 새로 나왔는데 사람들은 새로울 게 없다고 댓글에 그렇게 달더라고요. 아니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 새로 벌어졌으니까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 우리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새로울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자기에게 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법을 따른다고들 하니까 그게 이제 법의 근간이고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이 크게 바뀌는 일은 딱히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법농단 얘기 나오면서 이제 김현장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오히려 김현장 주가가 더 김현장을 사람들이 점점 더 찾고 수임료나 수임료가 더 올라가고 막 이번에 그 손석희도 변호인단을 한 거의 10명 가까이 꾸렸던데 그 중에 몇 명은 손석희가 뉴스에서 비판했던 사람들도 껴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MSG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많이는 안 놀랬는데 그러니까 놀랬다기보다는 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였구나.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그럴 줄 알았다. 그렇구나. 저는 조금 그래도 신뢰가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판사님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믿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희는 맨날 뉴스에 나오는 사건만 접하니까 그렇게 정상적인 재판이나 정상적인 판사님들은 저희가 접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실제로 일하시면서 많이 만나시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시죠. 생각해보면 대법관 분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80몇 년도 그때 엄청 무서웠을 때 그때 이제 고문을 통해서 얻은 자백이 효과가 있는가 뭐 자백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하신다던가 그런 분들도 반면에 계시니까 요즘에 되게 사회적으로 재심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으신데 이게 좀 사회적 분위기랑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재심 사건들이 이제 또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유가 어떤 기존의 수사기관들의 잘못 또는 이제 그 재판을 담당했던 사법부의 잘못들이 이제 결합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좀 일련의 현상들이 이렇게 좀 너무나 이렇게 비판적인 뭐 원래 그랬지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뭐 원래 그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시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 사법부가 더 나아져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좀 사법부에 지금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개혁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어떤 더 강한 여론이라든가 사법부 논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 이참에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의견들을 많이 주셔야 사법부 내에서도 조금 더 추진력을 가지고 개혁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관 분들도
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당연히 네. 실수할 수 있고 개안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뭐 확률적으로 보면 그게 높진 않겠지만 실제로 개개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인간의 한계를 인지하고 사법부도 우리가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가아가면 좋은데 사법부는 자기는 되게 초월적인 집단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당하는 개개인들은 구제할 방법이 또 마땅히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제를 받으러 법원에 가서 소송을 받는 건데 맞아요. 그거를 법원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인도 의사인데 미국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책을 냈어요. 사실 제목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워크 베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책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의사도 책임이 되게 많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생명을 다루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의사는 과연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판단을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실수를 했을 때 환자에게 얼마큼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걸 굉장히 비판적 고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이제 이 사람이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병원에서 많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건 손을 씻는 거래요. 그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 쪽에서는 인간의 어떤 사회적 생명을 다루는 곳이니까 사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작은 장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재판을 하기 전에 그 판사들 이런 뭐 법률과 헌법에 의거해서 뭐 양심에 따라 독립할 심판한다는 말을 외치기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게 조금씩 사람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좀 그런 장치가 많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료소송 같은 것도 보면은 네. 의료소송 당하면은 의사들은 이제 맨날 하는 말이 이거는 합병증이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다 수술을 하기 전에 다 고지를 했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이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당한 사람들은 내가 당한 거니까. 한 번이죠. 그렇죠. 자기 한 번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법도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약간 무책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독립성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외부로서의 독립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아까 상권분립이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행정부의 그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근본적인 그 구조 개혁이 없이는 그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힘든 것 같아요. 독립성을 너무 부여하면 또 그 안에서 고여버리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거에 대한 감시기구를 만들면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로 그 대통령 중심제가 시작된 이후로 행정 조직이 점점 더 커지고 대통령 직속에 있는 그 비서진 숫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어떤 뭐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본인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모두에게 좋은 건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부에 너무 이제 권력 계속 비대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다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방금 전 황변님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그 사법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이미지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뭐 한 번 잘못하면은 완전히 잘못한 것 쪽으로만 보고 한 번 잘하면 또 미화되고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사실 언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걸 전달하는 입장에서 너무 자극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돈이 되니까요. 제목 낚시하고. 근데 진짜로 AI가 판결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로펌에서는 도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미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그게 절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판결문이 생각보다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만 정확히 하고 기존의 판례의 법리라든가 이런 것들만 정확히 입력을 하면 오히려 사람보다 훨씬 정교하게 판결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사감정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겠고. 근데 그것이 과연 정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궁극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이 될지는 그거는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논리 이외의 것들이 이제 뭔가 이제 관여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최종 판결이나 최종 책임은 결국에 판사나 법관들이 지게 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마 AI로 대체가 된다면 아예 그냥 사람이 아닌 AI가 대체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사람은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이 사람의 감정을 캐치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성추행을 한 피고인이라고 했을 때 성추행을 하고 나서 뭐 어떤 행동의 미묘한 부분만으로 얘를 유죄로 인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던가 근데 그게 전례가 없고 하면 그거는 AI가 캐치할 수 없으니까요. 캐치할 수 없잖아요. 사실상 심증을 형성하는 그런 이제 그쵸. 어떤 네. 재판에 나왔을 때 태도라든가 네. 답변의 태도라든가 뭐 말하는 뭐 그런 것들. 근데 사실 근데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 컴퓨터가 오히려 있어요. 그거를 더 그럴 잘 수도 캐치할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이 사람 체온이 몇 도 상승 있고 심박수가 몇 도라고. 그런 거 있어요. 네. 그 표정 읽는 기계가 있어요. 어. 프로그래밍으로 해서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감정을. 네네네. 알고리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네. 그 이제 그 작동 이 다른 결과를 내지만 이제 이를테면은 그 온라인 웹에 적용되는 그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배적인 의견이나 생각들만 반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좀 차별적인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사를 검색하면 남자 백인 의사 나오는 예,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AI도 대법원 판례들을 모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존의 판례를 다 모아서 판결을 잘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를 바꿔내거나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걸 기존의 판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저는 솔직히 더 힘들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카테고리화를 해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분석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거냐 그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가 잘 돼 있어야 사실 할수 결론, 있는 거죠. 결론 네. 잘 나오는 건데 그거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업계라고 해야 되나 분야에 이제 그런 IT 종사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IT 종사자가 법을 이해해야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거니까. 한창 의료계 쪽에서 그 왓슨 해가지고 그 뭐 영상이나 아니면 엑스레이 같은 거 판독하는 걸로 한창 주가가 확 올라갔다가 요즘은 다시 조금 내려갔어요. 약간 한계가 있다. 잘 안 됐어요. 아까 여기저기서 이제 한국에서도 뭐 도입했다는 병원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그 액티브하게 쓰려고 했다기보다는 마케팅용으로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 이거 쓰고 있으니까 와라. 그래서 뭔가 스마트한 이미지 네,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뭐 빅3, 빅5 이런 병원에서는 아직 액티브하게 쓰고 있진 않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규모 병원에서 이제 도입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도 이제 어쨌든 최종 책임은 다 의사들이 본인이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판례가 법인 나라가 영미법처럼 그렇지 않기 그죠. 때문에 성문법인가요? 그쵸. 자칫 판례를 법처럼 사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죠. AI를 쓰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하니까 기존 예를 바꾸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사실 그쪽에 대한 전문성도 전혀 저도 없거니와 근데 그 제가 이제 상정한 건 사실 그런 거예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뭔가 고도로 인공지능. 발달한 감정이 네. 있으니까. 감정은 없지만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른다면 저는 뭐 그게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맨 처음에 네. 그 아시모프 박사가 만든 네. 그 AI나 뭐 이런 로봇의 정에 의하면 로봇이나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구속력을 가할 수 없도록 이제 정의가 그 3대 원칙. 네, 그렇죠. 근데 AI가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네. 같아요. 예. 그게 그 뭐죠? 그 코드를 뽑을 수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을 하던데요. 코드를 뽑아서 정제시킬 수 있냐 아니면 우리가 제어할 수 무서워요. 제어할 수 있냐 해봤는데 안 꺼지냐. 자기가 다시 꼽아봐. 너무 무서워. 아씨 너 코드만 뽑으면 내가 이거 딱 뽑았는데 뭐야 이거. 그럼 코드가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자가발전 있지롱 이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도 그렇고 뭔가 올해 안에는 뭔가 좀 결론이 어느 정도는 내려지고 이게 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국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분노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근데 있나요?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원래 그랬잖아.
뭐 그런 마음이 오히려 전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헌법 배우기 하면서 계속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민주주의잖아요. 예,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 이제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 참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의견을 내는 것, 분노의 마음을 가지는 것. 저는 참여가 잘 되려면은 네. 어쨌든 조직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뭐 그런 곳에 그 힘을 보태는 게 더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죠. 네.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들을 다 걷어내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네, 지금 맞아요. 같은 권력 네. 체계가 계속 유지되면 그렇죠. 사람이 바뀌니까 그 권력이 바뀌게 되면 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점점 행정부에서 의견을 점점 더 많이 내고 있던데요.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약간 이제 국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급함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임기 안에 뭔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실제로 국회에서 일을 잘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뭐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참여를 이제 정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같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사법농단 사태 관련해서는 지금 그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그 징계를 지금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 이게 파면을 하려면 탄핵을 해야 되다 보니까 판사 같은 경우는 그런 안을 지금 상정하는 걸 좀 또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우리 회사 맞아요. 그냥 뻑하고 잘리는데 예. 법관 탄핵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 그 아까 잠깐 설명을 조금 빠뜨렸는데 이게 이제 신분상의 독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헌법에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사실. 그냥 자체적으로 파면하면 되는 건데 우리 회사 같으면 당연히 그런 건데 아니 뭐 국회가 탄핵을 해야 돼 막 탄핵 심 그러니까 본인들이 너무 초월적 존재라고 인식을 한다는 게 국내 정서를 안 맞는 걸 수도 있지. 독립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런 절차가 없으면 법관이 내가 잘릴까봐 어떤 판결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잘리는 게 어려워져야 내가 잘릴 걸 두려워하지 않고 판결을 하는데 잘리는 게 쉬워지면 내가 누구의 눈치 보면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회사원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오너의 눈치 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되니까 이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서까지 법관 내 독립과 법관의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명백히 비위를 저지른 상황에서도 탄핵을 주저한다는 거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그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건.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국민 정서상으로 사실 안 맞는 거지. 아니 뭐 법관이 이렇게 대단한가? 그리고 그렇게 잘못해놓고서 헌법에서 과연 저 사람들이 개개인의 도덕성을 믿고서 우리가 이런 신분상의 독립까지 헌법에서 보장해 주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판결의 불가 가불에 대해서 평가해서 탄핵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공대리님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MSG님은 이제 구조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초월적인 사법부가 약간 초월적인 집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더욱더 그걸 공고히 하기 위해서 상고법원도 만들고 있는데 전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되게 뭔가 미지의 세계가 되고 뭔가 나는 범접할 수 없는 것 사실 의료계도 마찬가지긴 하죠. 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않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또 교육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좀 법 교육도 좀 더 많이 시켜서 법에 대해서 알고 국민들이 그래야지 뭐 법 쪽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것도 이제 덜 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렵고 민감한 주제인데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K형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